안녕하세요. 파산문제인 혼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 모 기관에서 강의한 최근의 개인 파산 사건의 환가 사례 및 경향에 대해서 한번 이미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공개해서 한번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요입니다. 서울은 파산 신청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죠. 14종. 기존 29종에서 14종으로 감소를 해서 추세가 전방위적 가족조사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두 번째는 서울해생법원의 소액사건 파산재단 1,100만 원 이하입니다. 뭐 1,000만 원이라고 보기도 하죠. 환가 억제 방침, 이건 뭐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하여튼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소액사건, 소액재단, 소액재산은 환가를 각적 안 하고 있다. 100%라는 건 아닙니다. 추세라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배우자 재산에 대한 실무준칙.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물어하셨는데 개인회생인데 왜 파산은 적용되느냐? 적용됩니다. 배우자 재산의 실무준칙.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406호입니다. 파산 사건에 대한 적용 확대로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준칙을 보실 때 300만 원대는 300번 대는 파산이고 400번 대는 개인회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산 재산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원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2022수 613, 2023부 10861. 올해 올해 나온 판결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 실무준칙 마련을 했죠. 그래서 파산재단이 재산에 상응하는 장래비 인정해주고 물론 이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임차보증 등 압류금지 재산을 준용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관제인 보수, 연합비용의 재단 채권 인정으로 한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원 관제인분하고 어제 통화를 해서 수원도 이제 이게 적용되고 망인의 이제 유족이죠. 사실혼 배우자 보증금 한 2천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빚을 져서 오피스텔 같은 걸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해서 1억 4천을 대출받고 6천만 원을 이제 본인이 모은 돈을 토대로 해서 오피스텔을 샀지만 자녀 이제 보증금이 2천이면 그 정도는 이제 망인의 어떤 유족 사실은 배우자한테 주는 게 이제 의견서를 내고 해서 이제 그건 인정이 됐습니다.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사안이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서 내고 탄원서 내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한가 사례와는 무관하지만 하나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은 2017년 467 제도입 파산 허용과 서울회생법의 누락채권에 대한 제도입 파산 허용. 예,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하고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됐죠. 2023년 3월 2일 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전국법원 확대 추세, 서류 간소화, 상속재산 파산,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를 반영.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 파산 신청 첨부 서류 간소화, 예외적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관제인별로 아직도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관제인은 예전 방식 그대로, 다만 법원은 기본 서류 외에 제출 요구 시 관제인 보고서의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서류 제출 요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관제인 평가 등 평점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금융자료를 조사하던 중 특정 친족, 형, 누나, 부모 등 친족의 계좌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 송금될 경우에 그 금원의 성격과 현파 변제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죠. 만약 빈도가 높다면 가족 명의 가차명 계좌를 의심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주로 금융계좌, 보험, 카드입니다. 주로 금융에 관한 게 많죠. 부동산에 관한 거는 뭐 뻔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차피 채무자 자체도 부동산이 없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취득 시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보유 재산이 거의 명백하죠. 이제 상속 같은 거를 이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오히려 조사를 하죠. 이제 실무 준칙이 있습니다. 374호가 개인 파산 관제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강의할 때 참고로 다 아는 거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회생법원의 소액사건
억제 방침, 방침이라고보다는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연이에 전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관제인별 사건 얼마나 배당이 되고 거기서 면책 건수는 몇고 파산 종국된 건 몇 개고 환가 금액은 뭐 얼마고 평균 환가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환가돼서 재단체 것만 변제한 건 또 얼마고 평균 변제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환가 건수가 많다. 그러면 이제 경고를 할 수도 있죠. 항상 보면 평균에서 이탈한 문제죠.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25건 정도 되는데 50건을 했다.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이 25건인데 뭐 한 5건에서 10건뿐이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또 덜 하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이제 평균이 중요한 거죠. 평균. 중간중간 가는 게 참 응용이 참 어렵습니다. 중간 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파산재단이 1,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급적 환가 포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 환가가 빈번한 관제인에 대한 연임, 관제인 임기가 2년입니다. 그때 이제 평가 시 경고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 원칙적 금지 406호라 그랬죠. 개인회생 실무준칙 406호 개인 파산 사건에서 적극적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회생 실무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에 적용 안 되냐,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청산가치라는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의 청산가치라는 것은 파산을 하든 개인회생을 하든 동일합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와 개인 파산의 청산가치가 이론적으로는 같습니다. 실무상으로 조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차가 한 300 정도 있습니다. 그럼 재산에 반영을 하죠. 채무자의 재산에 300 기재라고 300, 그 다음에 다른 예금이 1,500, 그럼 1,800, 그 다음에 보증금이 압류금지 범위 넘은 게 3,000. 이거 다 합산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청산가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청산가치는 이 사람을 지금 개인회생을 안 하고 파산을 시켰을 때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을 청산가치 합의라고 보죠. 자, 근데 실제로 개인 파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한 400 정도 돼요. 그 반영을, 그거를 사실상 원래 한가를 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운 면이 있죠. 뭐 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시간도 걸리고 채무자가 면책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평가 포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청산을 안 하는 거죠. 청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압류 금지 빼고 현재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제 청산 가치, 그 합의 청산 가치죠. 이제 과거에 소액 환가를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 그래서 환가 억제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외관상 현재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나 과거 채무자 재산이 매각되어 고액의 보증금 형태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사건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변경 시점에 채무자가 채무 추가인 상태거나 경제적 파탄 상태인 경우는 관제인의 환가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부동산을 저가에 이혼 배우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건 이제 부인 청구 진행 중에 있으며 파산 신청 사건 상담 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고액의 보증금을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어마무시하죠. 보증금이 뭐 서민들 같은 경우도 1년 훌쩍 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대출이 또 활성화돼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재산과 보태서 해야 되겠지만 그 보탠 재산이 막 뭐 8천, 6천, 7천 압류금지 범위 5,500을 뛰어넘으면 한가 여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고액의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 여부를 떠나서 평가 대상이고요. 부인 청구 가능하고 이혼 재산분을 지급한 경우에는 여전히 관제인의 부인 청구 내지 환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개인회생 실무규칙 406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이 파산재산 편입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2020년 613 뭐 작년에 하도 많이 언급해서 그렇죠. 동영상만 한 10개 이상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혼을 위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의권이 목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파산재산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판결은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에서 소송 수계 대상도 아니다. 아예 수계도 하지 말는 얘기죠. 이거는 채권자 대의권이 목적이 될 수 없고 일신전 속성을 가지므로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판결이 이겁니다. 수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번호는 2023 무입니다. 이건 작년 건 2022스 613이었는데 이건 2023 무입니다. 무 10861 10878 1086 이것도 외워야죠. 2023무 10861 아직 이제 수계를 했는데 대법원 가서 깨진 거죠. 수계 이혼을 마치고 대부분 파산 들어오기 때문에 수계가 문제된 경우는 드물었죠. 이제는 6번째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조사함이 확강해요.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 자료 제출 목록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 자료를 축소했죠. 부인 대상 사건의 발견이 어렵습니다.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의 장례비 인정, 최소한 200만 원 정도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신청 관련 비용의 재단 채권 인정, 인지대 송달료 연합 비용 합계 50에서 100만 원 범위, 예금 및 보험 환급 기준은 약 300만 원 미만. 실제 사례, 채무자의 질병 치료에 서울에서 압류금지 범위 내에 임차지를 구하여 배우자가 즉 한병하던 중 사망 후 한정 승인 및 상속재산 파산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증금 3천억 월 150만 원 임차지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궁금하여 고액의 임차료를 조기 낼 능력이 없자 임대차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죠. 집주인하고 밀린 임차료를 공제한 1,900만 원을 수령하고 명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2억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1억, 대출이 1억 4천이고 배우자의 재산 6천입니다. 수령 2천만 원 한 거에 대해서 과연 주거의 어려움 이유로 면제산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배우자라면 뭐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 정도는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실무준칙 376호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가 사례는 뭐 제가 실제로 그 파산 면책 사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실무 직원들한테 29개를 이제 그 환가되는 것만 다 추려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충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실무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재산의 종류, 보험인지 자동차인지 부인 청구인지 편파면제인지 주로 이제 편파면제가 많죠. 보험 같은 거는 이제 과거에는 좀 1,000만 원 미만에서 한 500에서 1,000 정도 사이는 환가를 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미만은 가급적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1,200, 300 정도는 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